자,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이 자유로운, 이렇게 선이 하나도 없어도 진짜 행복하다. 진작 살걸.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걸.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수식 막 갖고 놀았잖아요? 근데 그냥 본질을 잃지 마시라고. 정력학 평형이라는 게 결국에 무슨 말이었죠? 위로 올라가려는 수압을 중력이 잡아주니까 앞으로 무시하겠다. 이 얘기고요. 수압은 여러분이 로지 Z 정도는 알고 계셔야 대학교 생활할 때 편할 거라고 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해수가 움직이는 이유는 아까 중력이 연직 수압 경도력을 상쇄시켜줬기 때문에 힘내, 일어나. 그래서 이제부터 해수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 수평 수압 경도력 때문이다. 자, 이거 뭐 어렵게 써있지만 A지점, B지점 중에 수압이 어디가 높을까요? 이 B지점이 높겠죠. 왜냐면 여기 많이 누르니까. 그러면 이 경사가 이 힘이 언제 커질까요? X가 작을수록, Z는 클수록. 그거를 수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쓴 거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경사가 생기면, 모종의 이유로 해수면에 경사가 생겼고, 경사가 생기면 수압 경도력이라는 수평 수압 경도력, 엄밀히 말하면 힘이 생겼죠. 그래서 힘이 생겨서 입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죠? 전향력이 생기죠. 그래서 전향력은 북반구는 진행 방향 어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안 했을 때는 B, A 이렇게 있으면 해류가 어디로 흐를 것 같아요? B에서 A로 다이렉트로 흐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흐르냐면 B에서 A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애가 어디로 꺾여요? 오른쪽으로 꺾여서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해류로 흐른다. 남반구라면 입자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디로 꺾일까요? 왼쪽으로 꺾여서 스크린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해류가 흐른다. 이 해류의 이름이 뭐다? 지형류라는 건데, 이 친구는 1번과 2번 수평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흐르는 해류다. 평형을 이루면 돼요. 흐르며라 써있네요. 평형을 이루며 흐르는 해류가 바로 지형류다. 그래서 얘를 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입자의 이동이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잘 보세요. 북반구 기준입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등수압선이 있어요. 여기는 수압이 낮은 선, 높은 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수면 경사는 어디가 높다라는 걸까요? 높은 쪽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누르겠지? 어떤 입자가, 여러분이 지초를 안 배웠다면 어떤 입자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면 어떻게 갈까? 떼구르르 이렇게 굴러갈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간다고요?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작용한다고요? 오른쪽으로 꺾이는 전향력. 가니까 꺾이고, 가니까 꺾여서 결국엔 언제까지 커지냐? 이 수압 경도력이라는 건 일정하거든요. 왜냐면 이 수압 경도력은 이 두 개의 수압 차이기 때문에 등수압선 두 개의 간격과 숫자 차이가 일정하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전향력 화살표를 보시면 조금씩 커지죠. 그리고 항상 진행 방향의 수직 오른쪽, 진행 방향의 수직 오른쪽, 진행 방향의 수직 오른쪽. 그런데 언제까지 커진다?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이 선이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다고요? 높고, 이 선은 낮아요. 근데 해류는 결국엔 어떻게 흐르냐면 그 사이에서 나란하게 흘러버리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 아시겠죠? 단면을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한데, 봐봐요. 여러분이 지투를 안 배웠으면 이 아래를 모르겠지. 이 아래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해수면의 입자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 아래에서 입자가? 그냥 절로 가겠지. 왜냐면 여기 높고 여기 낮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간다? 여기 경사가 생겼어. 그러면 무슨 힘이 생겨요? 수압 경도력. 그래서 입자가 절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디로 꺾여요? 북반구니까 오른쪽 꺾여서 궁극적으로 얘네가 평형을 이룰 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남반구라면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있을 때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꺾여요? 왼쪽으로 꺾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다고, 해류가. 굉장히 골 때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형류 유속,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지원에서도 등장한 에크마 수송. 에크마 수송 어디서 배우죠? 우리 지원에서? 그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시작하자마자 배우잖아요. 막 적도 용승 하면서 용승과 침강과 함께. 그래서 지원 수준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바람이 불 때 해류가 북반구에선 수직 오른쪽, 남반구에선 수직 왼쪽인데, G2에서도 사실은 디테일한 얘기를 거기서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향력에 의해서 표면 해수의 움직임이 바람 방향과 나란하지 않고 북반구에선 오른쪽 45도로 틀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절로 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움직일까, 입자들이? 바람 방향으로 입자가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바다에 타서 돛을 펴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바람 방향은 물론 저렇게 부니까 저렇게 갈 것처럼 생겼지만 애가 오른쪽으로 45도 튼 채로 이렇게 간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골 때리죠. 되게 이상하다란 말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애가 이대로 안 가고 오른쪽 45도를 돈 채로 간다. 북반구에서.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 방향이 왼쪽 45도 틀어진 채로 간다. 선생님, 제가 집에서 러버덕을 욕조에 띄워놓고 핸드 선풍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잘 가던데요, 앞쪽으로. 이 규모는요, 엄청 큰 규모에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류의 움직임도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일이 없거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상상이 안 되죠. 바람이 불었는데 우리 바람 방향으로 안 간다고 오른쪽 45도 틀어져서 간다고? 상상이 안 된다고. 왜? 우리가 평소에 마주할 일이 없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크만 수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람이 불면은 바람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북반구에선 오른쪽 45도 꺾인 채로 표면 해수가 이동을 한다. 재밌는 거는 이 표면 해수가 다시 한번 그 아래층을 또 오른쪽으로 꺾어요. 이게 다시 한번 그 아래층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약간 이렇게 길었던 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오른쪽 45도로 불던 바람이 그 아래 거를 또 꺾고 그 아래 거를 또 꺾고 하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아래층을 막 움직입니다. 물이 응력과 점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래 거를 막 이렇게 다 끌고 가는데 이때 여러분이 수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벡터들을 적분을 딱 때리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바람 방향의 이 물층의 수직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물층까지의 깊이를 뭐라 그러냐면 에크만층 혹은 마찰층이라고 하는데 이 깊이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약속하느냐? 표면 해수가 점점 오른쪽으로 돌아서 정반대 방향까지의 해류의 움직임으로 갔을 때 45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125도까지겠네요. 여기까지의 층을 에크만층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벡터를 싹 다 적분을 해버리면 정확히 바람 방향의 수직 오른쪽으로 갑니다. 남반구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람 방향이 수직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에크만 수송이고 에크만 나선이고 뭐 에크만 층에 대한 이야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역류는 뭐랑 뭐가 평형을 이룬다? 수압 경도력이랑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고요. 이 식 뭐 끔찍하게 생겼는데 그냥 그 수압 경도력식이랑 전향력식을 쌤 치면은 나오는 식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수식을 좀 알고 계시면 편한데 한 번은 써드릴게요. 한 번은 써드려야지. 이 사람들 오후 되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 봐. 수압평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써지거든요. 혹시 이거 나오나요? 여기? 잠깐 한번 봐줄래요? 네. 어디까지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아예 안 나와? 네. 살짝만 돌려줄래요? 살짝 돌려주세요. 네. 요게 수평 수압 경도력이죠? 전향력식은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E, V, 오메가, 사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수평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는을 통해서 E, V, 오메가, 사인, 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의 이동 속도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E, 오메가, 사인, 파이 내려주고 E,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내려주고 얘는 그대로 G, 델타 X, 델타 Z 이렇게 써주면은 사실은 요 식이 똑같죠? 그냥 별거 없다. 근데 문제에서 보통 줍니다. 요거 이 거지같이 생긴 녀석을 보통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써놨어요. 오른쪽이. 왼쪽 아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퍼 세크로 줘요. 이렇게 그냥 나오는 대로 써주시면 되고 중력가속도 9.8이지만 그냥 계산의 용이함을 위해서 10m 퍼 세크 제곱으로 할게요. 9.8 알고. 그리고 요건 우리가 앞에서 복습하고 왔지만 경사잖아요. 이 해수면 경사가 급한 편인 곳이 어느 정도냐면 100km에 1m 올라가 있으면 급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급한 편이래요. 그래서 100km분의 1 하면은 대충 10의 5제곱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급한 쪽에서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의 속도가 1.25m/s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V에 대해서 평형식을 써가지고 정리하면 지역류의 속도도 구할 수 있구나. 끝. 여러분이 전향력에 대한 약간 착각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 여기 적도에 걸쳐있는 나라 이름이 뭐죠? 에콰도르. 적도가 고맙습니다. 적도가 영어로 뭐예요? 이퀘이터잖아요. 그래서 에콰도르, 이퀘이터 어감이 비슷하죠. 그래서 에콰도르가 사실 직역하면 적도에 있는 나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는 이렇게 쫙 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뭐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그 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 봤을 만한 영상인데 이거 뭔지 아시지 않나요? 오, you are nervous. 오케이. 예, you. 오케이, thank you. 이 영상 한번 본 적 있나요? 자, 적도에서 아무런 회전 없이 내려가죠? 근데 갑자기 몇 미터 이동해서 한 2에서 3미터 넘어가 남쪽에서 하니까 갑자기 얘가 오, 진호. 이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겠냐고. 야, 지투까지 공부했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여러분이 수식을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나온다 했죠. 전향력 식이요. 저 회전하는 힘이 전향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향력은 꺾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북반구에선 어디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선 왼쪽으로. 아니, 꺾이는 거랑 회전이랑 뭔 상관이냐. 제가 이거 지원에서도 설명했어요, 작년에. 꺾임이 없이 직선으로 간다 해봅시다. 원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근데 조금이라도 꺾여봐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반지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꺾이면 원이 생기죠. 그래서 꺾게 만드는 힘은 회전하는 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근데 코리올리의 힘 C는 EMV 원래 질량이 들어가요. 오메가 사인 푸사이란 말이죠. 뭐 파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코리올리의 힘인데 적도에서는 파이가 위도가 몇이에요? 0. 그러니까 사인 0은 0.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어땠죠? 적도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냥 쏙 빠지죠? 아무런 회전 없이. 이거를 구현한 거죠. 전혀 회전력이 없다. 근데 여기서 몇 미터를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향력이 생겼네. 자, 몇 미터를 이동하면 위도는 얼마나 바뀔까? 야씨, 바뀌어봤자 거의 0에 근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없던 전향력이 생긴다고? 말도 안 된다. 심지어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원에서 요즘 종종 이 용어가 등장하죠. 공간거리, 공간규모, 시간규모. 그죠? 공간규모, 시간규모가 분명히 지원에 있어서 필기노트에 있는 거 따온 건데 공간규모, 시간규모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공간규모는 사이즈고 시간규모는 그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했을 때 큰 놈이 오래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손으로 막 흔들면 어떤 흐름이 생기죠. 얘가 이 난류예요. 따뜻한 난류가 아니라 어지러울 난자를 써요. 내가 막 이렇게 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끔씩 나뭇잎이 혼자 춤을 추죠. 그게 난류라고. 근데 걔가 오래 지속해요. 걔가 막 한 시간 내내 거기서 나뭇잎이 돌고 있어. 아니죠. 왜냐면 규모가 작으니까 지속 시간이 몇 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뇌우, 태풍 고기압 저기압으로 된다거나 대기대순환까지 커지면 어때요? 계속해서 존재하죠. 계속해서. 왜냐면 큰 사이즈는 오래 지속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제가 언급을 이제 해드릴 때가 됐는데 뭐냐면 공간 규모 100km 그리고 시간 규모 1일 한마디로 100km 정도 사이즈고 그 녀석이 최소한 1일은 지속돼야 전향력을 고려해주고 그때부터 우리가 일기도에 그려줘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야, 이게 100km가 됩니까? 이게 1일 동안 막 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는 절대로 시간 규모, 공간 규모로도 위도로도 전향력을 가질 수 없는 사이즈다. 아시겠어요?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 제가 분명히 집에서 물 내려왔더니 물이 막 반시계로 내려가는데요? 걔는 전향력의 효과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눌렀을 때 펌프가 이렇게 민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마찰력이라던가 그죠? 그런 게 훨씬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전향력은 거의 미비하다. 왜냐하면 실제 항에서는 질량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기항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변기에 들어있는 물 정도의 양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야 G2에 공부했는데 이거를 낚이는 사람이 있을까 봐 혹시 몰라서. 자, 지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원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수심에 따른 등 수온선인데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 중에 어디가 더 수온이 높을까요? 지원인데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림 나오면 그림을 그림으로 보라 그랬습니까? 자르라 그랬죠. 그치? 예를 들면 내가 그냥 50m 정도 잘라봐. 그럼 여기는 뭐 몇 도 정도예요? 한 15도. 여기는요? 한 23도, 24도. 어디가 높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원에서 배운 거겠죠? 근데 G2에서는 더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팽창 개념을 쓸 수 있거든요. 어디가 열팽창이라고 했을까? 오른쪽이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데칼코마니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동쪽이 더 볼록합니다.
여기가 뜨거우니까 좀 더 팽창해 있고, 물론 미비하죠. 1m 차이밖에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긴 좀 낫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좋냐면 이 수온약층을 그냥 데칼코마니 시키면 얼추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열팽창 때문에. 그리고 지투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머, 경사가 생겼네요. 그럼 뭐가 생겨요?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죠. 그럼 입자가 이동하기 시작하겠죠. 어머, 이동하네요. 뭐가 생겨요? 전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디로 꺾여요? 북반구는? 오른쪽 꺾이니까 X, 물리에서 배웠죠? 뚫고 들어가는 거를 표시할 때. 그래서 해류가 지금 해수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지원 공부할 때는 높네? 낮네? 이렇게 흐르겠지? 라 생각했겠지만 흐르려는 해류가 오른쪽을 잡아 당겨 꺾여서 이렇게 흐른다고. 완전 다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아시겠죠? 왜냐?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냐? 이 친구는 전향력을 고려한다라는 말은 최소 규모가 100km 이상이고 하루 이상 지속되는 거라는 거고, 여러분이 그걸 평소에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이랑 배치된다고. 수학으로 가는 거고 수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수학과 물리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 상황을 해석하는데도 내 경험보다 수식이 정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수원선 분포로 해수면 높이 찾고 경사 발생했으니까 수압 경도력 해석해서 전향력과 함께 지역류 흐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요것도 지구과학 1의 연장선입니다. 잘 봐요. 적도 30도, 북위 30도, 북위 60도가 있어요. 0에서 30에서 부는 바람은 뭐죠? 무역풍. 30에서 60은 현서풍이 붑니다. 자, 지원에서 배웠죠? 바람 방향이 어디로? 수직 오른쪽으로 물을 보내요. 무역풍의 수직 오른쪽, 현서풍의 수직 오른쪽.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는 어디가 높아요? 위도 30도가 해수면 높이가 최대입니다. 30도에다가 바람들이 다 물을 처박아 놓는 거예요. 선생님 처음 배우는데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를 30도만 낮추면 어떻게 될까? 무역풍에서 수직 오른쪽. 남반구에도 남동무역풍 불죠? 무역풍이 여긴 어디로 보낼까? 왼쪽으로. 그러면 적도는요? 해수면 높이가 낮지? 이거 어디서 배웠죠? 적도 용승. 지원이잖아. 지원에서 배운 거에서 시선을 30도씩만 틀면은 30도, 30도에서 해수면 높이가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해수면 높이가 생겼네? 그럼 뭐가 생길까요? 수압 경도력. 그렇지. 높잖아. 30도가 제일 높잖아. 수압 경도력 어디서? 30도에서 60으로. 30도에서 적도로 보낸다고. 30도에서 60으로. 30도에서 적도로 보낸다고. 수압 경도력이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입니다. 근데 북반구니까 수직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생겨서 이렇게 흐릅니다. 수압 경도력이 생겼네. 어떡합니까? 오른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원해서 이해가 안 됐겠지. 선생님, 바람이 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에크마 수정은 북반구에서 어디라고요? 수직 오른쪽. 네. 그러면 선생님, 바람이 불면은 물은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겁니까? 네. 라고 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G2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냐면 바람이 불어서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경사가 생겼고 경사가 다시 수압 경도력을 유발해서 보내고 전향력이 꺾어서 지역류를 흐르게 합니다. 결과만 보면 현서풍이라는 바람과 지역류의 방향이 같아집니다. 무역풍이라는 바람과 아래서 흐른 지역류라는 바람의 물의 흐름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거로 돌아오는 거야. 바람 방향과 물의 흐름은 결국엔 동일한 방향입니다. 근데 지원에선 쭉 가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른쪽으로 밀어붙여서 경사를 만들고 경사가 있으니까 힘이 작용하고 힘이 작용해서 움직이다가 오른쪽으로 꺾여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바람 방향과 물의 흐름이 같아진다.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뱉으면서 상황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아래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복습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새로운 그래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X축, Y축 단위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지도고요. 축이 뭐죠? 해수면 높이죠? 어디가 높아요? 위도 30도 라인 방금 우리가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0도 라인 높은데 그 중에서도 어디? 서쪽이 높죠. 서쪽이 좀 높죠. 그죠? 북반구 여기가 제일 높고 서쪽이 높다. 이게 지원에서도 언급됐던 서한 강화 현상입니다. 공부 꼼꼼히 하신 분은 지원에 서한 강화 현상이 나와요. 그 서한 강화 현상을 G2에서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데요. 서한 강화 현상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아열대 순환 같은 게 있을 때 이 해류의 서쪽 해류가 동쪽 해류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서한 강화 현상인데 이게 왜 생기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위도에 따른 전향력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봐봐. 다 수식이라니까. 이거 도망가봤자 결국엔 돌아와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녀봤자 어차피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도망치지 말고 항상 따라오셔라. 전향력 식이 EV 오메가 사인 파이 뭐 푸사이가 있는데 위도에 따른 전향력 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위도로 가면은 뭐가 점점 커지죠? 얘가 커지죠. 그러면은 사인 얘가 커지니까 전향력은 커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여줄게요. 서한 경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전향력 때문에 요 위도에서는 요 정도 꺾여. 고위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꺾여. 더 꺾여. 이게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 봐요. 서한 경계류는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요. 이 파란색 해류는. 근데 거기에 전향력이 이렇게 위도마다 다르게 작용해서 빨간색만 봐봐요. 얘를 어디로 돌려요? 시계로 돌리죠.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그래서 시계 방향 더하기 시계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서쪽은 강해져요. 근데 동쪽 볼게요. 동쪽은 해류가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면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저위도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약해지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봐봐요. 여전히 파란색 해류는 시계로 돌고 싶어 얘는. 근데 빨간색 힘이 작용하면 파란색을 어떻게 돌려요? 어디로 잡아 돌려? 반시계로 돌리지 않아요? 반시계로 돌리잖아. 여기가 위쪽을 세게 당기고 아래를 약하게 달려봐. 그럼 얘가 반시계로 돌죠. 그래서 해류는 시계로 돌고 싶은데 전향력은 반시계로 돌려서 동쪽은 약해져요. 이게 위도에 따른 전향력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한 강화 현상은 결국엔 사실 동한 약화 현상이 똑같은데 아무도 동한 약화 현상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서한 강화 현상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쪽에 있는 친구가 폭이 좁고 깊이는 깊고 속도는 빠르고 많은 수송량을 보내는 거. 사실은 서한 강화 현상은 난류가 한류보다 센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항상 난류가 한류보다 셉니다. 남반구에도 마찬가지죠. 난류가 한류보다 셉니다.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난류가 한류보다 서한이 언제나 난류죠. 서한이 언제나 난류기 때문에 남반구든 북반구든 남반구가 어쨌든 난류가 언제나 한류보다 세다라는 거를 서한 강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투에서도 나옵니다. 표층 해류를 주로 다시 한 번 더 외우지 않으면 G2에서는 또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 지원 열심히 하면 G2도 편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르는 이 해류들은 사실은 바람 방향의 45도 바람 방향의 45도라는 거를 매칭해서 보면은 좀 더 편합니다. 예를 들면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도는 이렇게 45도 돌아가서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잖아요. 남쪽도는 이렇게 45도 왼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해류가 흐르는 거를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잠 한번 깨고 섹션이 바뀝니다. 화이팅 화이팅.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오케이. 자, 해파라는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해파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물이 울렁울렁울렁 하면서 이동하는 걸 해파라고 합니다. 해파 같은 경우는 주로 100%는 아니지만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생겨요. 바람이 슝 부니까 거기에 홀로홀로홀로 하는 거죠. 근데 해저 지진 등에서도 생긴다.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물이 얹어 있잖아요. 근데 지진이 덜컹 생겨. 그럼 그 위에 물이 어떻게 될까요? 출렁하겠죠. 그러면은 걔가 지진 해일, 즉 일본어로는 여러분 이게 더 익숙하죠. 쓰나미는 덜컹 하면은 그 위에 담겨있던 물이 출렁 하면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리고 이게 오늘 배울 겁니다. 왜 센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기 앞서서 이 해파의 요소를 알아야 돼. 야, 이거는 물리예요. 근데 제가 일반 물리학 수업 시간에 서울대 놈들인데 진폭이 뭐야, 파장이 뭐야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는 도대체 서울대 어떻게 왔어? 보면은 생투 화원 선택자들. 왜냐면 파장을 다룰 일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얘네 상종 못하겠구만 이러면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럼 너 RNA 헥사 하나 알아? 이러는 거예요. 미안 몰라 이러고서 이제 서로 니 T 림프구 알아봐 이러길래 미안 몰라 이러고 모른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일반 물리학에서도 써먹는 진짜 그냥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자, 해볼게요. 야, 호두마루 무슨 뜻이에요? 호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다 그거 아닙니까? 제일 높은 데가 마루. 제일 깊은 데는 뭘까? 역시 남고생들이라 잘하는구나. 골. 그러면 마루와 골 사이, 최대와 최소 사이 순진한 척하고 있어요. 마루와 골 사이는 파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낯설죠. 근데 사실 파고를 반절하면 이게 뭐예요? 물리학에서 진폭. 근데 이거 해파에서는 우리가 진폭의 2배를 그냥 파고로 설정해서 파고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그리고 마루부터 마루를 뭐라 그럴까? 파장. 골부터 골을 뭐라 그럴까? 파장.
내가 짚은 애매한 데부터 다시 오는 그 애매한 데까지도 파자. 이걸 몰랐다? 서울대 놈들이? 아니 왜 도대체 일반 물리학 문제를 푸는데 마루부터 마루도 아니고 골부터 골도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를 잡았는데 이게 왜 한 파장이야 이러고 있길래 응? 너 혹시 물리 안 배웠니? 그래서 나 생투 하원이야. 그래서 오 그렇구나. 괜찮아. 나도 RNA 핵산 뭔지 잘 몰라. 감수 분열 나도 뭔지 잘 몰라. 이러고 이제 넘어갔던. 왜 그러냐고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의대를 붙었는데 당연히 의대 가려고 생투 하원을 했겠지. 근데 내가 물어볼게. 제주대 치대 갈래? 서울대 지구학교과 갈래? 애매하죠? 거기서 누군가는 서울대 지구학교과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제주대 치대를 간단 말이죠. 근데 당연히 치대를 갔어야 되는데 선생님 할 거 아니면 사실은 서울대 타이틀 얻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거 하는 건데 뭐 어쨌든 한 번의 선택이 인생에 많은 것을 네. 그 형이 많이 울고 있습니다. 치대를 갈 걸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전파 속도 이 파장이 한 파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파가 오는 걸 재다 보면 마루가 왔다가 다음 마루가 올 때까지 시간을 잴 수 있죠. 그러면 그 길이를 그 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간을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주기가 될 텐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 파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재밌는 거 한 번쯤 경험해봤을 거 이겁니다. 오리 러버덕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렸을 때 튜브라든가 아니면 비치발리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놓고서 가끔 여러분의 누나라던가 남동생이 이제 꼴받게 해가지고 뒤져라 이러면서 이제 막 보내려고 노력한 적이 있죠. 여기다 띄워놓고 빨리 가면서 쳐본 적 있지. 근데 안 가죠. 뭔가 여기서 이렇게 돌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물을 첨벙첨벙 하면은 에너지를 사실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쓴 에너지는 저 방향으로 잘 가요. 에너지는 파기 때문에 해파의 진행 방향으로 전달이 돼. 근데 하나하나 개개인의 입자는 그 자리에서 돌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비치발리볼이나 뭐 튜브 같은 걸 넣어놓고 계속 쳐봤자 그 친구는 뱅뱅뱅뱅 돌기만 한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마찰력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외력도.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뱅뱅뱅뱅 돌고 얘는 앞으로 가지 않는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이걸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가 왼쪽에서 오른쪽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인지 좀 헷갈려요.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마루에서 돌는 방향이 그 파의 이동 방향입니다. 지금 마루에서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파도 여기로 간다. 어이씨, 이 쉬운 걸 누가 몰라? 이렇게 보여주면 어떨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오늘의 사실 메인 디쉬입니다. 자, 봐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까? 제가 말씀드린 거 몰랐으면 잘 안 보이겠지. 근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각각의 회전에서 제일 높은 데가 뭐라 그랬죠? 마루에서 여기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파는 절로 간다. 여기 가려. 이거만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어디에서 이동 방향이 파의 이동 방향이라고? 마루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의 진행 방향도 저쪽. 이렇게 찾아주면 편하다. 왜? 이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가려놓으면 오이씨, 여기 가운데에 그림 있잖아? 뭔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여기는 괜찮다. 여기 가운데가 이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찾아줄 때 어떻게 한다? 마루에서의 이동 방향이 그 파의 진행 방향이다. 쉽죠? 네. 자, 여기 이 슬라이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에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 하나 찾으라 그러면 여기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도 써놨지만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근의 개수 관계처럼 모르면 상황 분석이 아예 안 돼요. 예를 들어 뭔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과잖아? 중학교 탈출했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는 뭡니까? 미제곱 마이너스 4n의 C죠.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면 뭐예요? 근의 개수가 2개. 그쵸? 서로 다른 2개. 0이면 서로 같은 거죠. 중근이죠. 1개.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빵개 혹은 뭐 허근에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식을 외웠죠. 그리고 이 식이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결과를 갖는지 외웠죠.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안 외우면은 그냥 내가 아무거나 쓸게요. 4x제곱 더하기 6x 빼기 3은 0. 얘가 근이 몇 개에 있는지라든가 그 근의 특성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거 관계를 모르면? 모르죠. 그것처럼 이 친구는 그냥 여러분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중간고사에서 이걸 뭐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출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어렵게 공부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니까 저는 언제나 다 말씀은 드립니다. 왜 식이 이렇게 나오느냐?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니까. 자, 심해파랑 천해파로 다닙니다. 심해파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상당히 좀 깊은 데를 흐르는 깊은 바다에서 흐르는 파예요.
그래서 심해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에 해저면이 안 그려져 있죠. 근데 천해파 같은 경우는 그림이 해저면이 있어요. 얘는 좀 깊은 데를 지나는 파, 얘는 좀 얕은 데를 지나는 파. 심해파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해저에 마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입자 각각은 그냥 원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원운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해저로 들어가면 그래도 마찰이 조금씩은 생기겠죠. 그래서 애들이 좀 사이즈는 작아집니다. 에너지 전달이 덜 되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천해파 같은 경우는 해저면이랑 가까우니까 마찰이 있을까 없을까?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입자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타원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더 해저면에 짤싹 붙을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잃어서 해저면에서는 사실은 그냥 좌우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배우고 끝냈겠지. 근데 내가 왜 서울대 붙었는지 말해줄까요? 난 이거를 볼 때마다 자기소개서가 생각나요. 제가 주말에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니랑 그냥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싹 다 그 책장에 있는 걸 싹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청소를 해야겠다 싶었나 봐요. 봄이 오니까. 근데 막 제가 학생 때 중학교 때부터 봤던 수학의 정석들 다 버리고 막 꺼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쫙 썼던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가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천해파를 배웠더니 그 전까지는 바다 근처에서 물안경을 떨어뜨렸을 때 그 물안경을 찾기 위해서 파도가 치는 파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걔를 찾으러 갔었다. 하지만 내가 천해파를 배우고 나니까 사실 물안경을 떨어뜨리면 해저면에서 물안경은 무슨 운동을 할까요? 내가 떨어뜨린 데 근처에서 그냥 수평 완복 운동을 할 거라는 걸 깨달아서 그 다음에 바다에 놀러 갔을 때는 떨어뜨린 물안경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이 내 발밑에서 찾았다. 이런 얘기를 썼다라는 거죠. 지원에서 옛날에는 달의 위상을 배웠었거든요. 달의 위상에서는 또 뭘 써놨냐면 내가 야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달이 예쁘게 반달로 떠 있었다. 상현달로. 그 상현달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달과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를 떠올리면서 지금 태양과 지구와 달이 수직하고 있군 이를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딱 봐도 변태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운 걸 어떻게든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배웠던 거 오늘 수업만 해도 그렇잖아. 난 분명히 어렸을 때 누나를 엿먹이려고 남동생을 엿먹이려고 겁나 열심히 파도에서 물장구를 쳤지만 안 가더라. 근데 G2에서 내가 해파의 진행 방향과 물입자의 특성을 봤더니 애가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서 원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누나를 엿먹이기 위해서 남동생을 엿먹이기 위해서 물총을 준비하고 물풍선을 준비해서 직격탄을 날리겠다. 뭐 이런 거를 하시면 재밌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재미없는 얘기 하겠습니다. 심해파. 항상 뭐 수식으로 써 있는 거 어려우니까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그냥 넣어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관측하는 파의 파장이 100m라 쳐볼게요. 물렁 하는데 그 마루부터 마루가 100m라 쳐봐요. 100m라면 봐봐요. 100m의 2분의 1이 얼마죠? 50m죠. 50m보다 깊은데 예를 들면 그 파가 100m짜리가 뭐 200, 190, 180 해가지고 우리한테 점점 가까워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랑 가까이 오면 수심은 점점 얕아지니까 200, 190, 180 해가지고 쭈르륵 해서 50m까지는 심해파의 특성을 가져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묻지 마세요. 루트 2파이분의 GL로 구하는데 2파이 G 다 상수고 그냥 단순히 그때는 루트 L에 비례하는 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100짜리 파장을 가진 친구가 속도가 V라면 400m 파장을 가진 친구는 루트 400이니까 2배 빠르겠죠. 그냥 심플하게 심해파는 루트 파장배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애가 점점 가까이 와. 막 50, 40, 60, 50, 40, 30, 20 하면서 가까이 오다가 만약에 100m짜리가 20분의 1 그러면 100에 20분의 1이니까 5죠. 5보다 작은 수심으로 5m보다 얕은 데로 와. 50, 40, 30, 20 하다가 수심이 점점 얕아져서 5, 4, 3, 2, 1 그 끝에 되면 그렇게 얇아지면 파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그때의 속력은 V 루트 GH로 갑니다. 루트 GH. 심플하게 여기서 H는 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심이 작아지면 얘의 속력은 작아진다라는 거. 얘가 쓰나미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지진의 일 쓰나미는 기본적으로 파장이 엄청 길어서 아무리 수심이 깊어도 천해파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진의 일이 일어난다는 건 단층이잖아요. 엄청 큰 규모죠. 애가 덜컹하면서 판이 떨어지면 그 파장이 겁나 길어요. 판만큼의 거의 파장을 갖겠죠. 그러면 이 파장이 겁나 기니까 파장의 20분의 1을 쳐도 전 세계에 있는 수심보다 더 커요. 파장이 너무 크니까 20분의 1 너프를 먹여도 얘가 지나가는 모든 곳은 다 이거보다 작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천해파예요.
그래서 우리랑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 h가 주니까 점점 연안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파가 느려지거든요. 그 느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봐봐요. 파가 이렇게 오는데 아래가 느려져. 점점 얕아지니까. 근데 위에는 관성이 있잖아요. 온단 말이야 계속. 여기 느려지니까 꺾여. 느려지니까 꺾여. 근데 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속도가 깎이는 만큼 얘는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오던 놈이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 이렇게 되다가 여긴 느려지고 얘는 커지고 뒤에는 끌리니까 벙 떨어지면서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천해파로 이 수식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방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사실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천해파의 특성으로 사실은 해파의 굴절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파의 마루선이 있죠. 파의 마루선,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마루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요 선, 요걸 이제 마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루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마루선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등수심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200, 190, 180, 170 해서 이렇게 등수심선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해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마루선에 수직하게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튀어나온 게 뭐죠? 고지죠. 왜 튀어나왔는지는 잘 알겠죠. 네. 들어간 게 만이죠? 그러면은 이 마루선, 등수심선에 수직하게 파가 집중되기 때문에 고지에 집중되는 고통스러운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고지는 뭐가 우세할까요? 침식이 우세하다. 만은 어때요? 퍼지죠. 그래서 별로 얻어맞지 않기 때문에 퇴적이 우세하다.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그대로 두면요. 별일 없으면 고지는 깎이고 만은 채워져서 해안선이 단순해집니다. 자연이 진짜 신비하죠. 또 재밌는 거는 이것도 그냥 한 번만 언급하고 갈게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거고 불규칙한 경우. 해안선이 직선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특정 부분에는 그럼 쌓이고 특정 부분에 깎이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해안선과 비스듬하게 이 파가 올 때 잘 봐요. 아까 제가 여기 써있죠. 천해파, 우리 근처에서 오는 천해파는 수심이 얕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지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적용하면 동일하게 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대로 팍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제 오른손 쪽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오른쪽 손 쪽은 수심이 어때요? 여기보다 얕죠. 그러니까 속도는 얘가 느릴까? 손 쪽이 느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느려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쫙 예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는데 퍽 때리는 게 아니라 쑥 오다가 얘 수심 얕아지니까 늘어졌지 그래가지고 찹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파가 여러분이 칠 때 지금 뒤에 잘 안 보이지만 물결이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이유도 사실은 천해파 때문이다. 이 식 하나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 원래 교과서에는 얘가 먼저 나와요. 이 슬라이드가.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제가 이거 먼저 공부했더니 헷갈렸던 것 같아서 뒤로 밀어버렸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심해파, 천해파 분류랑 아예 별개입니다. 얘는 분류 기준이 뭐냐면 그냥 생긴 모양이에요. 헷갈리지 마. 왜냐하면 이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심해파랑 천해파를 배웠잖아요. 지금 이게 풍랑이 심해파고 연안세파가 천해파예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별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진짜 모양에 따른 건데 한번 모양 볼게요. 풍랑은 어때요? 조금 모양이? 뾰족하죠? 짧고. 너울은 어때요? 좀 넓고 둥글둥글하죠? 연안세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양이죠. 얘가 규모가 좀 커지면 쓰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풍랑은 기본적으로 바람, 니값을 해야죠. 바람이 부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해파는 기본적으로 바람에 생기죠.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어. 얘는 삼각형 모양으로 좀 뾰족하고 화장과 주기가 좀 짧아. 근데 어느 단계에서 모양이 좀 바뀌더라. 풍랑이 전달해서 너울이 됐는데 아까에 비해서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넓어졌어. 끝. 얘가 해안에 점점 오면은 아까 이 식 말해줬죠. H가 점점 주니까 수심이 속도는 점점 느려져서 어떻게 된다? 하속은 줄고 하장은 감소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오히려 위로는 커져서 애가 벙 덮친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파도가 부서진다. 그게 사실은 연안세파고 얘가 만약에 사이즈만 커지면 그냥 지진의 쓰나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